이러면서 오늘날 동아시아 사장,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대립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이제 동아시아의 아주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격변입니다. 100년 전의 격변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격변이 저는 현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저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번 생각해야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백 교수님 감사합니다. 3.1운동은 우리만의 민족자결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민주운동, 그 다음에 반제국주운동, 그래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번졌고 그것이 오늘날도 그러한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발표들을 해주신 그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4시 25분인데 20분간 4시 45분까지 20분간 휴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종합 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밖에 나가면 시민지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이요, 반시민주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운동은 아니었고 세계화됐다, 세계적인 정신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대학의 백영환 교수님께서 3.1운동과 5.4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백영환 교수님은 부산대학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백영환입니다. 저는 중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중국사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 내에 한국 독립운동이라든지 한국인민과의 관계된 그런 한중 관계사가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3.1운동과 5.4운동의 관련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록색 간지에 보면 3.1운동과 중국의 5.3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1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3.1운동부터 한 두 달 뒤에 5월 4일 날 중국에서 이제 아주 대대적인 전국적인 규모의 반일 시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5.4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사에서는 이 5.4운동을 중국 현대사의 기점, 출발점으로 대부분 잡습니다. 그만큼 5.4운동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5.4운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여러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가 5.4운동 100주년인데요. 중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5.4운동에 대한 그런 학술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잠잠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학술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북경에 있는 사회과학원 건대사연구소에서 5.4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 대회를 한다고 이제 연락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에 5.4운동 100주년을 통제한다는 것은 중국의 관례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1년 전에 이런 대대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으로 본다면 적어도 1년 전에 홍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했을 텐데 몇 달 전에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면서 미안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논문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좋다.
요지만 들고 오면 된다. 대신에 논문을 가져오면 크게 원고료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급박하게 급조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사정은 그 배후에 오사운동의 여러 가지 명목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는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이제 그 일반 민중들의 정치적인 참여라고 하는 게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일이고, 그만큼 이제 그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인 민주라고 하는 게 오사운동으로 본격화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사 얘기를 하게 되면, 오사운동 얘기를 하다시피 시진핑 이 집권 이후에 중국이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외적으로는 중화주의적인, 중국 중심적인, 또 대내적으로는 반민주적인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중국에서 기율 구해서 사전 감찰합니다. 거기에 아주 그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감찰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얼마나 참 복된가,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제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김도영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3.1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해외에 퍼졌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제 3.1 운동이 국제적으로 또 혹은 이제 그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79쪽부터 있습니다. 3.1운동, 5.4운동 얘기를 할 때 3.1운동의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두 가지는 저는 하나는 항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반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그건 이제 목표가 국가적 독립이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국가 내지는 한국 역사에서 근대사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 국가적 독립.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썼습니다만,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고 이것도 이제 근대화 과정의 중요한 목표, 즉 정치적 자유, 정치적 평등한 정치적 참여라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저는 3.1운동의 핵심적인 의미고, 이것은 5.4운동도 똑같습니다. 5.4운동의 경우에도 출발점은 반제였고요. 제국주의 일강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은 학생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일반 시민,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광범위한 대중의 정치적 참여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과제죠. 그래서 크게 본다면 반제와 민주주의, 이것이 3.1운동과 5.4운동의 공통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다루지는 못했고요. 제가 오늘 국제적인 면에 좀 초점을 두다 보니까 반제라고 하는 제국주의 일강의 침략에 저항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3.1운동과 5.4운동을 함께 보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3.1운동과 5.4운동을 비교하는 연구는 국내에서나 중국 학계에서나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여러 분들이 3.1운동과 5.4운동을 그간에 이제 비교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3.1운동이 5.4운동보다 2달 정도 앞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3.1운동이 5.4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훨씬 더 3.1운동이 앞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3.1운동의 선도성, 지도성 이런 것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뭐 저도 그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얘기할 때 좀 상당히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학계에서 저희에 비해서 3.1운동을 거론을 하지만 3.1운동의 영향을 덜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 3.1운동과 5.4운동이 똑같이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데서 출발을 했고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게 배류사유 강화회담이고요. 그것은 사실인데 5.4운동의 경우에 그렇다면 3.1운동이 없었다면 5.4운동이 없겠느냐, 중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3.1운동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면 뭐 그게 어느 정도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3.1운동이 없었다면 5.4운동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너무나 아주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3.1운동이 없었더라도 5.4운동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의 독자적인 3.1운동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3.1운동이 하나의 그런 뭐랄까요, 촉발제가 되는 그렇게 설명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목적, 동일한 배경, 동일한 의식에서 나온 하나의 같은 맥락의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중국적으로 보나 우리로 보나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3.1운동의 역할을 좀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스럽게 보실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을 했을 때 3.1운동도 훨씬 살고요. 5.4운동도 훨씬 더 설명이 잘 됩니다. 그런 점을 제가 여기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제 본론은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리말을 제외하고 이제 80쪽부터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4개의 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듭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은 비교적 이 세계사적인 항목만 제시했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대처럼 말씀드리면 1894년 청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게 분명해졌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확고하게 한 것이 1905년의 러일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10년에 이제 한국에 대한 강제병합. 한국 강제병합 이후에 일본의 이 대외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만주, 중국에서는 동북지방이라고 합니다만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바로 진출했고요. 그 이어서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으로 확대됩니다.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으로 확대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아시다시피 1914년 8월에 이제 일어났는데요. 그 직후에 일본은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명분은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영국과 일본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고 동맹국인 영국이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으니 영국을 돕기 위해서 독일과 전쟁을 한다. 그런데 일본이 실제로 전쟁을 유럽에서 하지는 않았죠. 당연히 이제 아시아에 있는 독일군, 특히 이제 독일이 식민지 이권을 가지고 있던 중국의 산동성, 흔히 그 교주만이라고 부른다만 칭다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교주만 일대에 있는 독일 해군과 일본 해군이 전투를 벌여서 그 지역을 일본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것을 중국에게 일본의 그 이권 획득을, 이권 승계를 강요한 것이 1915년에 이른바 21개조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1개조 요구는 그 원세계 정부, 위안스카이 정부에 이제 강압적으로 일본이 요구를 하게 되는데
군사 차관이 급했던 미얀스카이가 결국 일본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됩니다. 국제적으로도 다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열강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 21개조 요구에 대해서 그나마 항의를 했던 게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식민지 제국주의적인 진출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문호개방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뭐 쉽게 말하면 같이 먹자는 거죠. 동등한 기회 보장, 그걸 위해서 중국의 독립 유지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던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 21개조 요구는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견제를 했고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베르사유 강화회담에서는 미국의 그런 견제가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의 협력들을 위해서 결국은 일본의 그런 이권 승계 요구를 미국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그야말로 제일 믿었던 도끼의 발등치킨 게 베르사유 강화회담에서의 미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중국 대표단이 1919년 1월 달에 빨리 간 사람들은 18년 12월에 이제 파리 강화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하는데요. 그 대표단이 미국을 경유해서 파리를 갑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파리를 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도양을 거쳐서 남쪽으로 인도양을 거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게 보통인데 미국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대서양을 건너서 파리로 갔습니다. 그만큼 중국 대표단은 미국의 역할에 아주 크게 의존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리 강화회담에서 철저하게 이제 미국의 그런 배신이랄까요 이렇게 당하게 되고 거기에 또 하나 이제 변수가 됐던 게 널리 알려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1918년 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윌슨이 연두교서를 방송으로 연두교서 연설을 하면서 그 연설 가운데 14개 조항의 이제 조건을 내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유럽 전쟁, 다시 말하면 1차 대전을 이제 그 종결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강화의 조건을 내세웠던 건데요. 그 가운데 제5조라고 하는 게 이른바 이제 이 열강들의 지배 아래 있는 약소민족들의 독립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이제 약소민족들이 독립할 때 정치적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것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유럽의 약소민족,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였는데 사실상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이것이 전달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약소민족들의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되고요. 그것이 뭐 한국,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베트남, 뭐 인도, 인도네시아 할 것 없이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말하면 식민지 상태로 있던 동아시아 여러 약소민족들이 자신들의 독립의 기회로 파리 강화회를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다 이제 말하자면 그 윌슨의 어떻게 보면 진실하지 않은, 윌슨은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도덕 외교라고도 하는데 또 다른 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도덕적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이나 한국에 전해졌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그 기폭제였는가를 윌슨은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그 1918년 11월에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이제 상해에서 신한청년단이 여운형 중심의 신한청년단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바로 이제 윌슨 대통령의 측근인 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기업가이기도 하고 외교 정책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상해를 방문해서 상해에서 몇 차례의 연설에 또 이렇게 간담회를 가집니다. 거기에서 윌슨의 14개 조약, 그 가운데서도 약소민족의 독립 약속을 이제 제시하게 되고 이것을 듣게 된
중국 사람들은 크게 환호합니다. 뭐 중국 신문에 뭐 연일 이제 크게 보도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있었던 여운형도 이제 그 왕정팅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 외교가인데요. 그 외교가의 도움을 받아서 크레인을 직접 면담을 합니다. 그 크레인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여운형이 그야말로 이제 한국 독립을 대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또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해서 이제 신한청년당을 급하게 만들고 또 김규식 박사를, 천전에 있던 김규식 박사를 이제 파리에 보내는, 그래서 1919년 2월 1일 날 김규식 박사가 이제 상해에서부터 파리로 출발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중국도 그 시기에 똑같습니다. 중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시에는 북경 정부와 광주에 있는 이 혁명당 정부, 그러니까 국민당 계열의 송문 정부가 대립해 있었습니다만 양쪽 다 파리 강화회담이 자신들의 그런 그 민족적 독립, 다시 말하면 뭐 일본을 비롯해서 열강들의 그런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해서 중국도 대대적인 준비를 하고 또 그 5명으로 그 대표단을 만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통해서 이제 그 파리로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이렇게 한국, 중국 똑같은 그런 파리 강화회담에 대한 똑같은 대응을 이제 하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당시에 일부 베트남 대표들이 파리에서 이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그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심 인물이 바로 호치민, 호지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그 이 역사 무대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말하자면 3.1운동과 5.3운동은 같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4장에서는 3.1운동 이후에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변화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아까 우리 김도영 선생님께서도 3.1운동이 어떻게 중국에 보도됐는가, 알려졌는가, 또 독립 선언서가 어떻게 중국어로 번역되어서 알려지게 되는가, 이런 걸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글을 쓸 때 상해에서 하여튼 급하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좀 고쳐서 토론자께는 따로 보내드렸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런 그 쓰면서 어찌도 이제 그 인용한 여러 신문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찾았는데 조금 좀 뭐 날짜라든가 이런 데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뭐 저도 이제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되겠고요. 김도영 선생님 말씀하시는 자료들도 어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신문이나 외국 신문들을 자료로 이렇게 수집하는 경우에 날짜라든가 이렇게 서류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직접 제가 이제 그 중국 신문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페이지가 안 맞는다든지 날짜가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뭐 제일 먼저 보도한 것은 3월 4일 날 상해에 그 영자지 신문이라고 제가 이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것은 이제 그 일본 신문을 인용 보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3월 6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여러 가지 신문들의 이제 인용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국 신문에서 3.1운동을 보도할 때 보면 처음에는 그 일본 신문을 인용하기 때문에 더 그렇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이제 한국에서 일제치하의 한국에서 소요 사태가 있다. 이런 비교적 좀 그 뭐랄까 이렇게 동정적이지 않은 남의 얘기하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그 보도들이 처음에 시작되다가 며칠 지나면서 이제 이게 바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그런 동지의식을 강하게 느끼게 되고, 그 동지의식을 느끼게 되는 게 같은 신문의 같은 판을 보면요, 한쪽에는 베르사유 강화회담에서 그 산동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 보도하고 있고, 바로 옆에 한국 독립 문제를
한국 3.1운동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중국인들의 그 편집자들은 분명하게 이걸 의식하고 말하자면 그 5.4운동 직전에 중국의 그 반일, 일본 침략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베르사유 강화회담에서 어떻게 부당하게 그 산동 문제가 다뤄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하고 한국의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글 속에 썼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여러 경우에 여러 날짜에 걸쳐서 그 베르사유 강화회담 소식하고 산동성 문제 소식하고 3.1 운동하고가 바로 옆에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3.1 운동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3.1 운동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크게 변합니다. 관점이 크게 변합니다. 3.1 운동 이전까지의 중국인들의 관심은 흔히 말하는 이제 주종 관계가 기반이 된 그런 책봉 조공 관계 하에 속국이라든지 또 아니면 참 그 무능한 그래서 국권을 잃은 그런 민족이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다가 3.1 운동을 지나면서는 크게 바뀌어서 이제 동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강하게 취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5.4 운동의 지도자들 몇 사람들의 글을 인용했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아주 크게 입장이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제 5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920년 이후, 3.1 운동 이후가 되면 이제 그 중국에서의 한국의 독립운동은 물론이고 중국, 한국, 베트남, 또 인도 이런 그 약소민족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그런 반제 연대라고 하는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있습니다만 범아시아 민족 대표대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반제 연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속출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1921년부터 나타나는 중한 호조사라고 하는 중국 내에 한국 독립운동을 돕는 그런 중국인들의 자발적인 조직인데요. 이걸 중한 호조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920년대 초반에 중요하게 일어났고요. 뭐 1926년 이후에는 이른바 중국의 이제 국민혁명이라고 하는 북벌이라고 말한다면 그 국민혁명에 한국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뭐 아시다시피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가게 되면 그리고 1937년 7.7사변 노국의 사변이라고 한다면 노국의 사변 이후에 가게 되면 중국의 항일전쟁, 중일전쟁에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그 연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인도의 민족운동 대표들도 중국에 와서 함께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다 3.1 운동과 5.4 운동을 계기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내부적으로 본다면 뭐 미국이 일본을 폐망시켰다 이렇게 그 표면적으로는 말합니다만 내부적으로 본다면 원동력은 사실 이러한 동아시아 민중들의 반제국주의 연대 그것이 번역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을 했던. 그래서 아마 요게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지금 변현노 형제가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그치만 아까 얘기한 스페인어 있었고 그다음 프랑스는 여기 74쪽에 있는 내용은 제가 사실 잘 29년에 서영애 선생님이 번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19년 9월달 그게 최초라서 이건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있는 프랑스어 번역본은 19년 9월달에 아까 얘기한 한국의 독립과 평화에 실린 겁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76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독립선언 수련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정말 독립 그 3.1 운동을 대중화시키는데 국내에 전파되면서 크게 기여하였다고 그러면 외국어로 번역된 그 독립선언서는 우리 한국이 독립선언한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3.1운동은 우리 그 시민지에 대항하는 그런 운동이요, 반시민주 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운동은 아니었고 세계화됐다, 세계적인 정신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부산대학의 백영환 교수님께서 3.1운동과 5.4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백영환 교수님은 부산대학에서 재직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백영환입니다. 저는 중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고요. 중국사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 내에 한국 독립운동이라든지 한국인들과의 관계된 그런 한중 관계사가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3.1운동과 5.4운동의 관련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초록색 간지에 보면 3.1운동과 중국의 5.3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돈 플러스 1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3.1운동부터 한 두어 달 뒤에 5월 4일 날 중국에서 이제 아주 대대적인 전국적인 규모의 반일 시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4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중국 사회에서는 이 5.4운동을 중국 현대사의 기점으로 출발점으로 대부분 잡습니다. 그만큼 5.4운동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5.4운동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여러 가지 면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가 5.4운동 100주년인데요. 중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5.4운동에 대한 그런 학술 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잠잠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학술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북경에 있는 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에서 5.4운동 100주년 기념 학술 대회를 한다고 이제 연락을 처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월 중순에 5.4운동 100주년을 통제한다는 것은 중국의 관례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1년 전에 이런 대대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본다면 적어도 1년 전에 통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했을 텐데 몇 달 전에 이렇게 이제 통보를 하면서 미안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논문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좋다. 요지만 들고 오면 된다. 대신에 논문을 가져오면 크게 원고료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이게 급박하게 급조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사정은 그 배후에 5.4운동의 여러 가지 면모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는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이제 일반 민중들의 정치적인 참여라고 하는 게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드러난 일이고 그만큼 이제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민주라고 하는 게 5.4운동으로 본격화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5.4 얘기를 하게 되면 5.4운동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가 핵심 논점 중에 하나이고 그것이 아마도 현재의 중국 정부 시진핑 정부에게 상당히 불편한
그런 이제 그 화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 이 집권 이후에 중국이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외적으로는 중화주의적인, 중국 중심적인, 또 대내적으로는 반민주적인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관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뭐 중국에서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출판과 관련해서 모든 출판물을 중국 중앙정부 기율부에서 사전 감찰합니다. 거기에 뭐 아주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감찰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원로 역사학자 한 분이 10년간 노고를 해서 이제 손문 전집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손문은 뭐 중국에서 그야말로 민족적인 그런 국부로 칭송되는 분이기 때문에 손문 전집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냈는데 그 속에 민주주의와 관련된 두 편의 글을 문제 삼아서 손문 전집을 지금 3년째 내지 못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원로 역사학자들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에 탄원서를 내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두 편의 민주주의 관련 논문 글은 이전의 손문 전집에 다 들어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율부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계가 그야말로 이제 중앙기율부에 직속 이렇게 검열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만큼 모든 면에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시진핑 체제가 지금 이제 반역사적이라고 할 만큼 그런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오상운동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이후에 더 그렇습니다만 5월 4일 정오에서 오상운동이 시작됐던 북경의 천안문 광장은 그야말로 완전 봉쇄입니다. 모든 여행자나 관람객들을 모두 이제 검열하고 가방을 뒤지고 전면 검열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오상운동 100주년이 매우 불편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몇 달 전에 급조해가지고 아마도 그렇게 기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3.1운동과 관련된 국내의 여러 학술단체 기관에서 또 이제 조선광문회 같은 이런 단체들에서 자유롭게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학술대회를 저만 지금 보더라도 3.1운동 관련된 게 지금 6차례인가 지금 중복 출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마 전문가들은 한국사 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욱더 바쁘실 겁니다. 그런 정도로 집중적인 그런 학술적 토론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얼마나 참 복된가, 참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제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김도영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3.1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해외에 퍼졌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면 저는 이제 3.1 운동이 국제적으로 또 혹은 이제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79쪽부터 있습니다. 3.1운동, 5.3운동 얘기를 할 때 3.1운동의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핵심적인 두 가지는 저는 하나는 항일이라고 하는 그런 반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그건 이제 목표가 국가적 독립이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국가 내지는
한국 역사에서 근대사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 국가적 독립.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썼습니다만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근대화 과정의 중요한 목표죠. 정치적 그 자유, 정치적 평등한 정치적 참여라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저는 3.1운동의 핵심적인 의미고, 이것은 5.3운동도 똑같습니다. 5.3운동의 경우에도 출발점은 반제였고요. 제국주의 일강의 그 침략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은 학생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일반 시민,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광범위한 대중의 정치적 참여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과제죠. 그래서 뭐 크게 본다면 반제와 민주주의, 이것이 3.1운동과 5.4운동의 공통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다루지는 못했고요. 제가 오늘 국제적인 면에 좀 초점을 두다 보니까 반제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저항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3.1운동과 5.4운동을 함께 보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3.1운동과 5.4운동을 비교하는 연구는 국내에서나 중국 학계에서나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여러 분들이 3.1운동과 5.4운동을 그간에 이제 비교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3.1운동이 5.4운동보다 2달 정도 앞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3.1운동이 5.4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훨씬 더 3.1운동이 앞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3.1운동의 선도성, 지도성 이런 것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뭐 저도 그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얘기할 때 좀 상당히 여러 가지 따져봐야 할 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학계에서 저희에 비해서 3.1운동을 거론을 하지만 3.1운동의 영향을 덜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이제 3.1운동과 5.4운동이 똑같이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데서 출발을 했고,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게 베르사유 강화회담이고요. 그것은 사실인데 5.4운동의 경우에 그렇다면 3.1운동이 없었다면 5.4운동이 없겠느냐, 중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3.1운동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면 뭐 그게 어느 정도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3.1운동이 없었다면 5.4운동도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너무나 아주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3.1운동이 없었더라도 5.4운동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의 독자적인 3.1운동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3.1운동이 하나의 말하자면 촉발제가 되는, 그렇게 설명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글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같은 맥락, 동일한 목적, 동일한 배경, 동일한 의식에서 나온 하나의 같은 맥락의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중국적으로 보나 우리로 보나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3.1운동의 역할을 좀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스럽게 보실 분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명분은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백 교수님 감사합니다. 3.1운동은 우리만의 민족 자결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민주운동, 그 다음에 반제국주의운동, 그래서 세계적인 운동으로 번졌고, 그것이 오늘날도 그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귀한 발표들을 해주신 그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4시 25분인데
그 20분간 4시 45분까지 20분간 휴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종합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밖에 나가면 차 번호를 적으시는 그런 용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적으시면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